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리 이동도 없었죠. 녹화 문제라는 게 생겼어요. 네. 방송도 아닌데 요즘 힘드네 진짜. 그러면 우리 7번째 인프라 투자 이슈입니다. 네. 뭐 인프라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가 아니군요. 그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에서는 이제 시작했어요. 인프라 투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시작했고요. 중국이 재밌는데 중국이 정부 목표치를 이제는 한 방에 그냥 올려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요 당의 목표치하고 당의 누적 발행이 나오는데 인프라 투자는 지방채 중에서 특정 채권이라는 애들이 인프라 채권이고요. 그 특정 채권이 1, 2, 3, 4, 5, 6까지는 거의 발행이 안 됐었어요. 근데 7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8, 9월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인프라 채권 발행된 다음에 레깅 기간이 2달이에요. 2달 있다가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잡히는데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의 그 투자 증가율이라는 게 YTD YOY로 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앞쪽에 누적돼 있던 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네. 그게 합산으로 잡혀요. 그래서 그 합산 잡힌 게 지난해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연초에 괜찮았었고 올해는 연초에 안 좋았잖아요. 그게 합산이 잡히니까는 이게 생각보다 늘어났어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가는 걸로 잡혀버려요. 데이터의 어떤 기준 개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10월 지나서 11월, 12월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투자 증가율이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중국이. 이게 합쳐버리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YOY로 계산해 보면 지난달부터 벌써 반등 나왔거든요. 또 하나는 왼편 그림도 내가 항상 우리가 이제 많이 트럼프 될 때부터 기대했던 게 인프라 투자였잖아요, 사실. 예. 한 게 없잖아, 사실 솔직히 지금까지 뭐 특별히. 인프라 투자는 사실은 한 거 없어요. 한 거 없는데. 내가 궁금한 건 트럼프가 뭘 한다고 그랬는데 인프라 투자 한 게 없어.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말만 엄청 했어, 말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1조 5천억이라고 말은 나왔는데 정부에서 투자하는 자금은 2천억이에요. 그래서 웃기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10년 동안 2천억인데 그중에 450억을 내년 한 해 쏟아버요. 4분의 1을. 그러니까 내년에는 인프라 투자는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는 확실히 그 숫자가 나오나? 네, 내년은 목숨 걸고 할 것 같아요. 미국도 확실히 돈 쓰고 중국도 최근에 정책 보면은 쉽게 말해 뻥튀기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재밌는 게 YOY잖아요. 감세를 해도 민주당이 뭐 하원 되면은 추가 감세는 안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감세안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 되면은 그 효력이 없어져요. 올해 1월하고 내년 1월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효력이 없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 추가로 YOY로 더 나오게 만들려면 무조건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뭐 어디라고 얘기 못하겠는 남의 증권사 자료에서 봤는데 일반 미국의 그러니까 건설 투자나 그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액이 늘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데이터 어떻게 만든 거지 걔네? 그 기업 이제 그 대체대조표 보고서 만드는데 그것도 아래에 엄청 고생했겠다. 예, 그 아시는 분이에요 건설. 알겠다. 예.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래가지고 이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매크로 단에서는 이게 레깅도 많고 뒤로 나오잖아요. 근데 바텀업 단에서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나오는 거야. 트럼프 이제 몇 년 되냐 중간 선거 할 때쯤 돼서야 나오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모닝 미팅 할 때도 아싸 잘 됐다라고 하는 게 그치. 예상치 상회했다라고 나오는 거 그런 것들 기업 언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게 나온 게 있는데 좋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산업재 기업들 미국에 관련된 산업재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게 저는 바텀에서 실적 나왔으면 상관없네. 우리 발표한 거니까 투산 마켓 같은 거잖아. 실적 잘 나오더라고. 그런 게 인프라 투자가 이제 되는 신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신기술은 저는 4차 산업은 말씀드리면 항상 이게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허황된 얘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제 개념에서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 신기술들이 경제에 적용되는 빠르게 적용되는 걸 4차 산업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자동차 같은 게 1920년에 개발이 돼 가지고 적용되는 기간을 보시면 1950년 막 이렇게까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개발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적용되는 기간까지가 한 1, 2년이면 그대로 적용이 돼버린다라는 빨라졌다. 거죠. 그럼 신기술이 경제에 적용되는 기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로봇이나 AI 이런 것들이 진짜로 정책에 적용되고 경제에 적용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신기술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베가 얘기했던 건데 2020년에 올림픽에 외국인들이 와 보면은 무인 택시가 다니는 걸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진짜 그게 지켜지는지가 진짜 저번에 궁금해요. 우리가 이리온포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제일 먼저 했는데 예. 통신할 때 내가 계속 그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베는 자신을 표명하는데 일본이 정말 그 정도까지 갈까? 하여튼 뭐 도쿄 시내를 못 만들면 왜 우리도 평창에서 그 무인 그거 했었잖아요. 무인 버스 그런 것처럼 그거를 그 정도라도 하겠죠 아마. 그래서 그게 저가 주말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막 같이 봐요. 딸내미랑 같이 보는데 그 중에 이제 낮잠 공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일본에 보면 애니메들 보면 옛날에는 뭐 과거로 돌아가지고 무슨 어디 뭐 원령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요즘 일본 애니메 개봉 극장판들을 보면 4차 산업물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낮잠공주란 데를 보면 2020년 도쿄 올림픽 배경입니다. 주말에 좀 심심하신 분들 보시면 재밌어요. 생각보다. 근데 2020년 배경인데 이제 일본 최대 자동차 기업이 그 이벤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이 돌아가냐 마냐가 이제 스포일러는 안 하려고 그게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뭐 결국 당연히 돌아가겠죠, 만화니까. 근데 그런 류의 4차 산업물 영화가 만화가 많아요. 그만큼 전국적인 기대도 크고 이슈화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왜 요즘에 은행에 그 대출하러 가시면은 이 대출 서류 이제 필요 없으시고 뭐 그 핸드폰으로 뭐 눌러주시면은 신용조회 다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많이 돼 있다라고 그래서 계속 나올 거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찾아보면 예. 다음에 하고 17페이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근데 아까 왜 좀더 얘기해줘 이 그림을 설명을 좀. 이게 이탈리아 정부에서 예상하는 경제 성장률이 1.5%예요. 근데 EC나 IMF나 전체 컨센서스나 아니면 이탈리아 의회 예산청에서 예상하는 건 1.1%거든요. 그러면은 재정 적자라는 건 GDP 대비니까 항상 GDP가 분모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분자예요. 그러면은 이탈리아에서 예상하고 있는 2.4%라는 거는 결국에는 GDP를 너무 높게 잡은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3% 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얘기하는 건 스페인하고 프랑스도 어차피 재정 적자 못 지키고 있는 애들인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이러고서는 우리는 1위로도 못 갖는다라고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약간 무엇이 시장의 잠재적인 어떤 블랙스완일까를 예. 요새 만나면 예. 뭐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같이 얘기하고 그런 친구들은 끊임없이 유럽 얘기를 하거든. 결국은 이 라틴 정말 2012년부터 계속 끌어왔던 얘들이 결국 회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유럽은 좋아지고 있지 않아 지금? 유럽 경제 좋아요. 그리고 좋은데 이걸 보면서 자꾸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성장률. 아니 이거 딱 보세요. 이탈리아 되게 위기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낮게 잡았었다고 하더라도 1.2%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럽 국가들 중에 마이너스 성장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아무도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예. 스페인의 어떤 금융기관들 여전히 불안하고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스페인은 남미 국가들을 많이 익스포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데 올해부터 남미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브라질 새로운 대통령 된 사람 누구지? 그 사람 이름도 까먹었다. 저도 까먹었습니다. 근데 브라질도 브라질이지만 멕시코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면서 스페인 은행의 멕시코에 대한 이익 그 비중이 엄청 늘어났어요. 사실 요 PT 자료는 안 났는데 우리 방송하는 거에는 실적으로 내년에 작년 국채 추이 보면 좀 몰려 있는 시기들이 있잖아 내년에. 그렇죠. 예. 이걸 갖고 얘기했단 말이야. 결국 이 시기에 뭔가 또 괜히 또 안 좋으니까 이태리 무슨 신용급도 내려가겠다. 무디스가 낮춰놨잖아요 이태리는. 그러니까 예.
문제 없는 거지 이쪽은. S&P에서 별 신용등급 요번에 강등 안 했잖아요 어제. 그러면 문제는 요거에 가지고 지금 테크니컬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얘기 나오는 건 그것도 있어요. 이제 올해 12월에 ECB에서 QE 종료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탈리아 국채를 많이 사주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종료되니까 더 그치. 문제 있지 않느냐. 만기는 돌아오지 내년에 작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탈리아의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탈리아가 정치적으로 우리 반 EU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괜찮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게 S&P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안 했다는 거는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테크니컬하게 다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성장률하고 돈하고 계산해봤을 때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계속해서 뭐 찾아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숫자상의 문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오케이. 블랙스완 차트를 보다 보니까 예. 1990년도 이후에 블랙스완들이 보면 예. 18페이지요. 예. 뭐 걸프워, 9.11, 브렉시트 이런 것들 보면 블랙스완인데 이때 딱 주식 샀으면은 돈 버는 구간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블랙스완이 그런 류의 블랙스완입니까? 블랙스완은 우리 분포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알 수 없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2019년에 12가지 이슈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의 모든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해봤던 이슈들의 종합 세트예요. 그걸로는 절대 블랙스완이 안 난다는 거죠. 다 경험해봤으니까. 이게 이 블랙스완의 정의를 탈래 보면 결국 우리가 분포상으로 뭐라고 그러지? 내가 용어를 적어올 걸. 오늘 준비가 없었다. 뭐, 벗어나 있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검은 백조. 그렇죠. 네. 검은 백조는 못 봤는데 딴 나라 갔다 있었다. 뭐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예상치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되냐면요. 시장에서 안 나왔고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내년에 악재를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없는 거. 그러니까는 예상이 안 돼요. 돼. 유로돈 해체 정도. 맞아요. 그 정도면 블랙스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술자리에서도 하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자꾸 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개인 고객분들도 요즘에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혹시 뭐 정보 있냐고. 그러니까 다 뭐 악재들은 알려진 것 같은데 정말 왜 빠지니까 뭔가 궁금해요.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위기 있는 거 아니냐, 블랙스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진짜. 우리 최영 연구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너무 이런 이슈가 많으니까 뭐가 중심 원인인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돼. 어떤 애는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시장의 원인을 알게 되면 인과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뭐 루프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그거니까 그때부터 변수가 상수화되거든. 내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상수화되면 그때부터는 미국도 신용등급 강등하면 처음에 놀랐는데 강등하고 나면 좀 지나면 그런가 보다. 근데 지금 그게 잘 없는 거야. 상수화가 될 만한 합의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또 말 많았다. 10번, 7번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10번 자료에는 미국 경기국조 논란 뭐 이런 것들은 빼고. 예, 그거는 뭐. 그래서 블랙스완이다 이 그림은 한번 재밌는데 18페이지 설명을 좀 해줘요. 물론, 그러니까 아까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됐던 이슈들은 절대로 블랙스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논란들은 블랙스완적인 상황을 못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짜로 뭐 내년에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란하고 미국이 이란 한번 제대로 쳐가지고서는 전쟁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블랙스완이겠죠. 근데 아까 송초 연구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쟁이라는 거는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한 방 팍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예상 못하게 푹 빠지잖아요. 한 방에. 그러면 거기서는 올라갈 길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죠. 바닥에서. 지금 말도 하는 거야. 차라리 핵심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면 차라리 남중국해에서 아예 한번 붙어버려요. 남중국해에서 갑자기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한번 충돌해가지고 배가 한번 가라앉죠. 그러면 그때 대포스를 주식 사야 된다는. 아니 대포스가 뭐 전세계 폭락하면 그러네요. 이거 듣고서 뭐 편집해도 상관없어. 두 번째 대만 해협 봉쇄. 예,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한번 나와주면 야 그런 거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나쁜 놈들도 있어 지금. 진짜 난리 나겠네. 난리 나겠네. 진짜로 난리 스모커 나겠네. 형 대만의 봉쇄 같은 뉴스 나오면 폭락하면 내 인생을 걸고 한번 마지막 배팅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나쁜 놈들 했는데 진짜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베리사이클 상으로 얘기했을 때 베리사이클 30년 사이클. 예, 그런데 그 중간에 10년 사이클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레이 달리오가 근데 1937년하고 되게 비슷해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중간 사이클이 1987년에 뭔가 있었는데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어요. 우리는 블랙먼데이 그러니까 소치오한테 내가 저번에 그 얘기를 해줬어요. 관우가 우리 옛날에 30년 플러머 신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30년 사이클. 이게 책 얘기하지 마. 근데 하여튼 그 책 보면서 그 기억나지? 쿠바 사태 이후에 좋아졌어. 우리가 얘한테 설명을 한번 했어 내가. 야 우리가 그날 그 책 읽고서 막 웃었었는데 중국가 이번 자료에 썼잖아. 그리고 그게 30년 사이클, 베리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베리 사이클. 뭐 그런 것들이 블랙스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상 못하는 이슈가 있지 않냐라고서는 고민은 하실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써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내용이야. 그러네요. 그건 아닌 것 같다. 드디어 레이 달리오 나왔는데 레이 달리오 얘기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7의 말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을 1937년하고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대공황 온다고. 대공황 이후죠. 그 무역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차트에서 0인 부분 위로 오시면은 요 0 부분에 근접 0 부분이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레이 달리오 책을 면밀히 봐보면요, 제일 오른쪽 구간 있잖아요. 제일 오른쪽 구간이 정상화 구간인데 요쪽하고 요 버블 2번 구간에 있는 버블 구간하고 합쳐진 듯한 사이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화에서 연결돼 가지고 버블로 다시 올라가는 소버블 사이클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레이 달리오 얘기대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2년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24개월 마이너스 24개월이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데빗을 많이 쌓는 기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그러니까 이 책과 하도 얘기가 많아서 요청 세미나가 온 거예요, 저희한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레이 달리오 엄청 좋아해서 자꾸 오해들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니까 이거저거 닥치네 뒤져봤는데 뎁 사이클이야,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뎁 사이클. 뎁을 뭐 쌓았어야지. 예. 뎁을 쌓였어야지. 아까 무슨 말이지? 뻥튀기가 됐어야 뭐 뎁 사이클이 터질 텐데. 그 뻥튀기. 뻥이 안 터질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중의적인 뻥튀기. 그 얘기를 드리는. 그래서 요 자료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더 다루는데 좀 더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리면. 예, 뭐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되게 진짜 명확한 거예요. 뎁이 쌓이면은 쌓이다 결국에는 못 쌓일 정도가 되면은 터진다라는 건데. 인계점이 나가지고 모래알 떨어지면 탁 터지듯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두 가지 경우. 저는 레이 달리오 이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모노폴리 얘기거든요. 그 모노폴리하고 부루마블은 해보셨을 거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현금을 얼마씩 나눠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땅만 만나면 땅부터 사고 보잖아요. 건물 짓고. 그럼 나중에 되면은 부루마블의 마지막은 결국 그거잖아요. 돌다가 남의 땅에 걸리면은 돈 내야 되고 결국엔 그 돈이 다 떨어지면은 내 땅을 싸게 팔아가지고 그 돈을 메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에다가 대출 개념도 들어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계속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산 상태에서 남의 땅에 걸려버리면은 그게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면은. 그게 지금의 상황,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그 대출의 정점에 들어가려면 아직 2년, 적어도 1년은 남아있다. 그러면 2019년은 2020년에 무너지기 때문에 2019년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금으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은 진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2019년을 먹어야죠. 2019년을 먹어야지 2020년을 더 버티죠. 분명히 말한 거는 그 뎁이 확실히 쌓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지. 언젠지를. 그 뎁이 얼마나 쌓였냐 볼 수 있는 게 20페이지에 있는 장단기 금리차예요. 하우스에서 계속 이 말씀을 보여드리는 거죠. 레이 달리오 책에서는 장단기 금리 비율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보통 볼 때 장단기 금리 차로 보는 건데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아직 마이너스로 안 들어왔잖아요. 마이너스를 달려가기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어야지 경기가 성장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마이너스로 들어간 다음에 그 마이너스가 더 약해지지 않는 구간이 나와요. 근데 그게 보통 한두 달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안 약해지는 게. 그 얘기가 뭐냐면은 똑같이 반대 포지션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FOMC에서 경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올릴 것 같은 뉘앙스가 나와요. 그때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6개월 정도 있다가 보통 버블 고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FOMC에서 경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계속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니까 두렵다는 거지. 많이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해 4번 아니면 3번, 내년에 3번 정도 올릴 거잖아요. 그 정도 사이클이면은 사실은 내년 3번이면 더는 못 올린다는 거잖아.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가 나오겠죠. 그때 조심하시면 되니까 2020년 초반부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 그렇게 기계적으로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이러다가 잘 못 올리다가 내후년까지 올릴 수 모르겠어. 나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뉘앙스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조심하셔야죠. 근데 그건 FOMC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은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냥 시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 덜리가 얘기한 1937년하고 완전 다른 거는 1937년은 금융 규제의 완전 중간에 있던 절정기예요. 근데 지금은 2017년, 18년은 금융 완화의 절정기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은 규제 완화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어떻게 부채의 고점이 나오냐 하는 거죠. 이제 시작되는 첫 해에. 이런 말인데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규제 강화의 출발점이니까 한국은 계속해서 규제 완화로 안 간다는 거지.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왜 외국인이 파냐고. 이게 한국은 규제가 완화, 글로벌 트렌드가 완화인데 우리는 규제가 강화되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정책이 좀. 이분이 좀 아쉬워. 근데 이런 거 아닌가요? 데사이클 이제 레이 달리오님께서 하신 그 사이클은 자산 사이클의 붕괴를 얘기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주식뿐 아니라 뭐 주식, 채권, 뭐 우리 제일 많이 관심들 있으신 부동산, 글로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사이클을 얘기하는 게 레이 달리오. 부채가 이 긴 사이클에서 무너지면 당연히 다 무너지죠. 다 모든 게 무너진다는 그렇죠. 사이클이죠. 무너지죠. 자산 가격이 빠지죠. 그래서 그 말하는 거죠. 비트코인 한번 터지고 뭐 미국의 부동산도 좀 빠지고 있잖아. 최근에. 순차적으로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만 얘기한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저 미국 부동산 저 주택 가격 성장률 전에 아마 자료 찾아보면은 있을 거예요. 방송 찾아보면. 근데 저 요즘에 7% 나오는데 그거 4몇 %까지 빠지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건 예상했던 결과예요. 예상했던 결과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무슨 부정적인 이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이제 경제를 설명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지금의 우려를 설명하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12가지 뭐 우려들을 설명해 주셨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답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승전 금리로 하는 거죠. 기승전 금리로 가서 오히려 이제 현재 경제 상황 대비해서 이제 버블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제 금리 인상을 미국이요. 빠르게 올리는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코렉션이 무조건 나오게 된다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의 논리로 쭉 풀어가는 논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고점이 빨리 와서 금리를 빨리 못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더 오히려 우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빨리 오를 것 같다라고서는 예상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냥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를 어떻게 보면 금리 잘 못 올라가잖아요. 국채 지금 3%대 초반 아니야? 하여튼.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미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뉴플라자 합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진짜 보기 드물게 위안화하고 그다음에 달러하고 이 디커플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위안 달러 환율의 움직임 자체를 달러화 혼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위안화는 달러화에 맞춰가지고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약세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강세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야,
환율 조작국 지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를 그러면 당연히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냥 달러에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은 요 상황이면은 사실 중국한테 강세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맞춰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은 오히려 중국은 그래 우리가 강세로 만들어 줄게 하고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됐다라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세로 가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 중국은 어차피 환율을 자기네들이 정하는 나라잖아. 어떻게 보면. 강세로 만들어주면 되죠. 안 만들어주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역 분쟁에서 자기 무기를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서가영 연구원이랑 좀 약간 과거 같은 경우에 보셔도 이건 23페이지 그림. 23페이지 보시면 무역 비중 자체가 일본하고 독일 합쳤을 때 한 46% 정도 됐었거든요. 비슷하네. 근데 중국이 한 43.7%. 이것도 2009년 기준이니까 아마 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없었어? 왜 2009년 거밖에 없죠? 이거 저는 한국은행에서 쓴 거를 자료를 그냥 쓰고 싶어가지고 써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2009년 왜 썼냐면 2009년에 신플라자 합의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쓴 건데 사실은 보시면은 일본 독일이 그때 해줬던 85년에 해줬던 역할을 중국이 이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비중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신중호전이라도 했던 얘기니까 일본 독일이야 미국한테 어쩌면 종속된 나라니까 야 너 적자 너 흑자 그만해. 그러면 알았어요. 우리 환율 강하게 하지만 중국이 그럴 이유가 없다. 중국은 버틸 수 있잖아. 힘이 있는 나라인데. 24페이지 잠깐만 봐주시면요. 24페이지의 왼쪽에 엔달러 환율을 봐주시면 이게 81년부터 엔달러는 81년부터 87년까지의 그림인데 요 그림에서 보셨을 때 8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5년까지 엔화가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었잖아요. 옆에 옅은 선이 위안화인가? 위안화요. 위안화 비슷하게 움직이네. 근데 요 올라가는 구간이 뭐였냐면은 8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일본에 대해 가지고 무역 분쟁을 걸었어요. 지금 직무인 무역 분쟁처럼. 그랬더니 일본의 관료들이 판단을 한 게 뭐였냐면 그때 레이건 때네. 그렇죠. 이렇게 당하고 있느니 차라리 엔화를 절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통화 정책 여력도 생기고 차라리 낫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플라자 합의에 오케이를 한 거거든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일화되는 거죠. 계속해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트럼프는 맨날 그 관세 매기겠다 헛소리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로 간 거 돌려도 강세를 한번 돌려주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근데 그럴까? 그건 너무나 우리가 과거에 일했으니까 그럴 그럴 것이다. 우연을 넘어받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시면은 198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4페이지의 그림. 엔달러 환율이 밑에까지 100 근처까지 빠질 때까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일본은 종속됐으니까 이렇게 빼줄 수가 있지만 중국은 절대 이렇게 못 빼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플라자 합의에서 합의했던 건 마이너스 13%였어요. 13%면은 올해 초 환율이에요. 그거 충분히 빼줄 수 있죠. 왜 중국에서 올 초 환율까지 빼주는 거를 왜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6.3 정도까지 빼주면은 그게 플라자 합의 때 합의한 거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7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는 6.3을 가기는커녕 지금 7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지금은.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달러 강세에 완전히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위안 달러 환율이 달러가 100달러 안 넘어가면 위안 달러 환율도 7을 안 넘어가요. 최근에 유로존 문제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간 게 위안화가 올라간 원인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7을 넘어가려면은 달러화 인덱스가 100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만만치. 그냥 이렇게 위안 달러만 딱 보시고 7 근처에 있으니까 7 넘어갈 중미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 7 넘어갈 수 있어라는 거는 나머지 메커니즘은 다 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13% 정도 빼주는 거는 중국이 요번에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고정자산 투자도 반등이 조금 나왔지만은 결국엔 제일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소매 판매가 9%에서 9.2%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내수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위안화 강세인 게 낫다는 거죠.
원래 그게 가장 표준 시나리오였는데 하도 이쪽으로 안 가니까. 근데 어쩌다가 13% 플라자비는 저는 플라자비의 결과물이 이제 150엔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13% 절상하기로 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급등을 해버렸나요? 그 뒤의 상황에서 경상수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미국이 안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계속 좀 안 좋다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보같이 기준금리를 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푹 빼버린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중국의 버블이 만약에 플라자비 비슷한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중국의 버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본에서 접근을 할 때 초반에 처음 하나는 1년 동안은 미국 국채에 대해 가지고 중앙은행에서 그렇게 자산 매입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국채 자산 보유 비중이 옆으로 기어요, 일본이.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왔던 게 정부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달러화를 약세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누가 달러화에 투자를 해요? 달러 자산에. 아무도 투자 안 하죠. 외국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인데 환율이 약세로 갈 걸 뻔히 알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 내부 자산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면서 달러는 더 약세로 간 거죠. 수요가 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생각을 못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달러를 뚝뚝 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입장 레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당시에 엔고가 나와버리고 예. 갈 곳 없는 돈들이 일본의 부동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예. 그러하면서 이제 버블이 폭발해버리고 터져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라 예. 오히려 그거를 선제적으로 그 길을 안 가려고 막고 있는 건데. 나오는 말이 다 그 얘기인데. 선제적으로 천천히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중미 무역 분쟁을 해가지고 만약에 중국 경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경착륙을 갈 거다라고서는 예상이 된다면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5년 동안 버블 나가지고 진짜 잘 살게 된 다음에 터지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인 거죠. 둘 다 선택하기 쉽지 않은. 아니 그러니까 중국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일본이 이런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는 이런 길을 안 가기 위해서 선택을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중국의 자신감을 보면은 우리는 일본이 이런 길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본같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형님이요. 큰형 전 세계 제일 큰 형님이 이제 어떤 의도냐 이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자신의 추후의 경쟁자로 여겨진 놈을 아예 이제 앵거와 함께 분노와 함께 짓밟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협상으로 양보를 받아낸 다음에 자기의 이제 첫 번째 임기 기간 동안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건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한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0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중국을 압박해 왔었어요. 민주당도 원래부터. 중국은 압박해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동일한 정책 중에 하나가 대내정책은 변화가 있는데 둘이 대외에 대해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가져가요, 보통은. 그래서 중국이 너무 성장을 하고 미국한테 너무 뜯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별로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트럼프는 생각보다 경제에 많이 비중 편차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국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은 딜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 오케이. 미국하고 유로존은 경제 이게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유로존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거 그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정말 이제 플러스 돌기 직전이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럽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완전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기대감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플러스로 넘어와가지고 생각보다는 경제지표 잘 나오네 라는 경제지표들이 나오기 유럽이 좋아지면 또 QE 종료하면 달러 강세 요인은 또 달러 약세 강세 요인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두 번째로 보시면은 유럽 은행의 안정성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구조적 스트레스 종합 지수가 뭐야? 이거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거를 이제 유로존은 하도 금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발표하는 이거면 저 금융위기 나올 가능성이 정말
유럽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빠진 거죠.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라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다 도이치은행 주가야 이게? 예. 아,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있다. 예, 주가는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안 올라가고 경제가 안 올라간다라는 뜻이 은행을 중심으로 봤을 땐. 근데 27페이지 보시면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양적 완화를 너무 강하게 하고 너무 저금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은행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로존의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이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유로존의 비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증가율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비금융기관이나 가계. 그러면은 도이치방크의 실적 자체도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은행의 실적이 올라가고 민간하고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은 그 구간이 그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2014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만 성장하던 그림에서 유로존 성장성이 내년에는 기대할 만큼 올라갈 거다. 이거를 계속 기대했는데 우리가 실패했죠. 얘네가 좋아지면 이머징이 좋아지는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좋아지면 얘들이 대출 늘려서 그렇죠. 배도 짓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동유럽도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9월에 QE 종료하기로 한 거를 3개월 연장한 게 진짜 희대의 실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유로존 심리를 죽여버린 거죠. 왜냐하면 올해 1월 생각해 보세요. 1월에 달러 인덱스가 1월 시작하자마자 88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맞아. 그게 유로존의 QE 종료를 기대해 가지고서는 그림이 바뀌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9월에 사실 3개월 그거 QE 좀 더 사봤자 유로존 경제에 그렇게 도움도 안 됐어요. 주가만 계속 빠졌잖아요. 진짜 희대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QE 절대로 한다고 굉장히 강하게 가면서 9월부터 올려놨으면은 훨씬 좋은 그림 나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제가 유럽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유럽은 이제 뭐 인덱스보다 실제로 실물 경기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까? 무역 수지는 조금 빠졌고요. 소매 판매는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그 소매 판매 증가하고 있는 게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채가 많이 꽤 늘어났어요. 대부채가 늘어나면서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건 신흥국 너네 왜 이렇게 기업 대출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너네 위험한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그거예요. 선진국은 국가 부채를 많이 늘렸고 그렇지. 그런 다음에 신흥국은 기업 부채를 많이 늘렸어요. 결국 부채 양은 똑같은데 성장을 하는 국가인 이머징의 경우에는 부채를 많이 늘려가지고 GDP 성장률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얘네들이 부채를 줄여요. 그거는 성장성이 죽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말로 접근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2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이제 요즘에 신흥국이 자꾸만 이 변동성이 세지잖아요. 그다음에 위험하다 안 하다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금융이 개방성이 높아지고 포용성이 높아지면서 증권 투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은행 차입으로 하는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주식이나 이런 거를 발행해가지고 얘네들도 그 투자를 하고 이런 양상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주식은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은행 차익 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세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이 늘어났다는 소리는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많이 샀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그 기업 부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도 이런 식의 그 돌아가는 은행 차입이 아닌 자금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원화에 대한 것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 인덱스인데 저 틀렸습니다. 이거 2018년은 틀린 거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이유가 저는 제일 크게 가정을 했던 게 9월에 22에서 QE 종료하는 거였는데 QE 종료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이건 뭐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12월에 QE 종료 바뀌지만 않는다면은 96에서 94, 92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이 한 96 정도 되니까 적어도 평균치로 봤을 때 지금부터 연말까지 보면은 한 95, 94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뒤쪽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유로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서 QE 종료하고 긴축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달러화는 약세로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달러하고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원달러 환율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달러화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많이 안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 경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디스어드밴티지를 딴 때보다 좀 많이 줬어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 성장률 반영된 것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이 막아놓는 부분이 내려가는 걸 막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움직임은 완전 100% 달러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정말 이 전망치대로만 된다면. 예. 외국인이 이제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해줄지 잘 모르겠어. 우리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거의 1,190원 정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사람 하는 사람. 제조업체는 굉장히 요새 비관적인 것 같더라고. 1,190원. 제조업체 분들. 근데 웃긴 건 최근에 주가 폭락에도 원화가 더 약세하게 안 가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요 그림대로 되면 외국인들도 매도도 진정될 수 있는 건데 말이야. 좀 차라리 제일 좋은 그림은 한 1,190원. 11월이나 12월에 한번 좀 진짜 빨리 찍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장폭락한 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만 해협 복수 같은 번 나와가지고 원나라 순식간에 1,190원 찍으면 인생을 걸겠다 뭐 이런 애들 나오더라고. 네, 이게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예. 이제 미국 뭐 트럼프라기보다는 미국이네요. 미국이 의도하는 바 중에서는 높은 부분은 이제 환율에 대한 이제 그런 정책 스탠스 양보를 받아내려는 그런 의지가 뭐 마음속에 많이 깔려 있고 유럽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그걸 어느 정도 받아줬으면은 이제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오진 않았을 텐데 이제 유럽이 좀 올라오면서 그 부분을 일부 흡수해가고 중국이 일부 또 자신들을 위해서 양보해가고 그러면서 평형을 맞춰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중미 무역 분쟁에서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25%라고 그러지만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먹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고 미국에서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천억 달러 어치에 25%를 먹이느니 관세 그러니까 환율 효과로 15%를 강세로 가져가면은 전 품목에 대한 15% 관세 효과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제이커브라는 제이란 이름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제이커브라는 게 나왔었어요. 과거에 1985년에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환율상으로 카운터파트 국가가 상대 국가가 그 강세를 만들어주면 통화를 제이커브처럼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연구들은 계속 미국에서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을 움직이는 게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듣고 나니까 제목이 좀 처음에 이상했는데 정말 영양가 없는데 뻥튀기처럼 뻥이라도 한번. 그래서 뻥튀기가 이게 맛있다는 뜻이죠? 예. 뭐 정말 그렇게 됐어요. 배가 빨리 꺼질 것 같아. 빨리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질문 한 분이 그 진짜 며칠 전에 이제 그저께군요.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뭐 경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 참고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11월달에 올리는 게 좀 컨센서스가 됐던 것 같긴 한데 금리를 또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발언을 봤을 때.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중호 그 팀장님이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차가 이렇게 금리 안 올리고 미국 올리면 금리 차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들을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다고 뭐 외국인이 뭐 빠져나고 안 빠져온 거는 큰 상관없다고 저도 그걸 기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고집이 되게 세신 게 아니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 투자 아니냐. 근데 금리 올리면 당연히 높은 데로 금리 안 올리면 미국으로 돈 계속 갈 거고 그럼 외국인들은 계속 팔 텐데 이걸 제가 설명을 해도 이게 납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수적으로 믿으시는 이주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인도 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은데 왜 인도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은 나라에서도 자금이 정재님께서 도발적이시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 차이에서 자금은 다 될 거야. 우리나라 미국이 경제 규모도 거의 똑같고 경제학에서 보면 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데 물론 금리 차도 중요하죠. 근데 금리 차만 갖고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너무 뭐 벌어지면 문제는 되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파는 거는 그냥 매력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도. 예. 환이 그래서 나는 오히려 환이 아까 정말 1,150원 정도가 맥스라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진정되는 시그널이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여튼 장기간 고생하셨고 들어와서 또 다른 세미나 준비해야 돼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점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예, 4회였죠. 네. 오해였습니다. 또 금방. 네. 와.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